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뭐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상 대기령 내리고 당사로 집결한다는 계획이고 상당히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뒤숭숭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감정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 명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당 가입할 때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당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하시는 분 본인이 정말로 정말 좋아해서 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당원 명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적적으로 한 500만 명 되나 봐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압수수색 해가겠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법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체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이건 좀 지나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원 명부를 이렇게 이 정도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해도 된다라고 발부한 것 자체가 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2012년에 그때 통합진보당인가 그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안의 경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부패 수사를 위해 필요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땡땡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어진다. 이게 2022년 10월에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국민의힘에서 낸 논평이에요. 그때 여기 땡땡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제가 김평무관이 그 말씀하실 때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그때도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어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자리할 때 그 김용 부원장은 상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집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모욕주기식 아니냐. 그래서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공용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뭐 이런 거 비교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 민감한 거 맞아요. 그거는 컴퓨터 한 대고 이거는 당원 명부니까.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어쨌든 범죄가 있잖아요. 범죄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이 통일교에서 들어오기로 그 당원들이 이제 대선 전에 때로 들어오고 권성동 당대표 만들려고 또 믿어주려고 했다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협상을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당원 명부는 안 된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거 당원 명부를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통일교 이미 명단은 가지고 있고 이거랑 대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시기에 어떻게 입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제한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범죄를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 명부를 특검한테 내주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 당대표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당원들이야 그 지지자들이야 우리 당에 침탈당했어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은 국민들은 싸늘합니다. 이거 그러면 냅둡니까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나요 그러면? 예. 지금 이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 특검의 이 압수수색 자체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무기한 농성 6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지난 주말에 보니까 8분간 PT 체조하는 모습이 굉장히 주목을 받더라고요. 갑자기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세요. 네. 갑자기 PT 체조를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를 의식해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던데 왜 갑자기? 아니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진 게 저 엘리베이터 앞이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김문수한테 인사하고 김문수는 운동하고 있고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뭐 훌라후 돌리고 턱걸이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체력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 근데 저 스트레칭을 꼭 저기서 카메라가 있는데 해야 되냐? 뭐 계속 앉아 있으면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그런데 참 뭐 홍 시장이 말한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런데 속옷만 입고 주무시지 말아라 제발. 그 사진이 도는데 속옷만 입고 자고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옷 좀 입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좀. 글쎄 뭐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일리 있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턱걸이 영상이라든가 훌라후프 돌리는 영상이라든가 의식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다, 뭐 정말 40, 5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저건 체화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집에서 지금 누워서 TV 보면서 저거 많이 합니다. 뭐 플러터 킥도 하고 뭐 푸시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를 잠시 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집처럼 활용해서. 집처럼 느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여기서 끝까지 내가 이 당원 명분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본인이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자신 있다 이런 면들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이게 물론 집에서 잘 때는 속옷만 입고 자지만 밖에서 저렇게 잘 때는 그래도 속옷만 입은 모습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저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밖에서 잘 때는 그래도 뭐 속옷 위에 트렁크 반바지 같은 거라도 한번 입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 조치 받았고 사실 전환기 씨가 면전에 대고 장동영 후보 지지해서 이제 약간 저 김문수 후보가 또 약간 표정이 그렇기도 했던데 장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광재 대변인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던데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하죠. 저도 뭐 이 정도 수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인에게 지금 당장 보이는 한 표는 잡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왠지 김문수 후보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이제 뭐랄까요 스파이럴 된다 그러나요? 그 강화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합니다. 이게 결선 투표가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결선 투표가 가면은 결국엔 50.1%를 얻어야 되는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비호감도를 줄이는 것도 그 결선 투표에는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비호감도를 자꾸만 올리는 게 그 이제 결선 투표로 올라갈 때까지는 좋은데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고 하는 선거 전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사실은 저 연설하는 거 좀 찾아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선전선동 피가 끓게 하는 약간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뭐가 무슨 그 뭐 이렇게 1000만 관중 대중 앞에서 신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같은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떡상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구주류 뭐가 됐든 그분들이 뭔가 대안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뭔가를 이제 리더 같이 이렇게 세월 사람이 없으니 앞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장동혁을 계속 활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 투표가 와서 김문수가 결국은 될 거라고 보는데 김문수를 구하는 거는 또 친한계다. 지난번에 이제 그 뭐죠 한덕수랑 그때 당원들 투표 긴급하게 했는데 그때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교체하는 거. 그때 친한계가 됐든 뭐가 됐든 찬탄 진영에서 대거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동혁은 지금 말하는 게 친한동훈에 나 내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전환길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이 이제 거의 퇴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하신 게 제가 얘기한 거랑 말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상대 진영의 비호감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네. 상대 진영이라는 게 지금 이른바 친한계 진영이에요.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혁신 쇄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우리 당에 적어도 저는 35% 40%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거
경선 할 때도 당심에서 61대 39로 그 한동훈 대표가 졌습니다. 근데 39%는 적어도 그 탄핵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걸 딛고 앞으로 나가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후보가 하는 캠페인은 이 39%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른바 친한계 지지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선 투표에 가서는 야, 장동혁 당선되는 꼴을 못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김문수 뽑겠다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고. 단일화 가능성은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요? 조경태, 안철수?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벌써 단일화라는 프레임에 13년째 갇혀 있는데 이 당내 선거에서도 단일화 해갖고 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야, 이번에 단일화 뭐 방식으로 해갖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단일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또 박빙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장동혁 후보는 사실 작년에 그 한동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때 저는 그 탤런트를 봤습니다. 대단히 대중연설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분이 판사 출신으로 어떻게 저런 대중연설 능력을 갖고 있나? 저는 그때 정말 DJ급의 그 대중연설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이후에 뭐 새로운 뭐 이게 된다면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 진짜로 우리 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대 진영에서 크게 성장하시는 것 같아갖고 핀트가 좀 어긋났네요. 너무 아쉬워요. 전 장동혁 의원 굉장히 정치적 자질 정말 좋게 봤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사진에서도 냉랭한 기운이 아주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광복절 행사 때도 그렇고 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진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먼저 이제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성 당원들은 국민의힘하고 협치는 안 된다, 내란정당하고 협치는 안 된다 그런 기류를 받아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문법에는 어긋나죠. 저렇게 뭐 이게 뭐가 됐든 뭐 내란이라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다고 이제 악수조차 안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미 질렀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돼요. 갑자기 악수하면은 이제 정청래는 또 배신자입니다. 수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다른 결정적인 뭔가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두 수, 세 수 앞을 보는 정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당장 앞에 있는 수만 보고 이렇게 뭐 사람과 악수하는 겁니다. 저는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지율 최근에 크게 좀 요동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그 역할 그 기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은 저는 결자 해지 측면에서라도 문제를 먼저 일으킨 측에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보다는 절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강자라는 게 승자라는 게 어떤 겁니까? 관용과 절제, 포용의 미덕을 보여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가 아무리 지금까지 나는 내 식대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해갖고 우리 편 그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 대표가 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저는 그 진솔하게 발언이 좀 과했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야당의 목소리 듣겠다. 그리고 자기가 좀 잘못해서 과한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 여유 있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걸로 나타났어요.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해서 51.1%.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동안 너무 높았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65%까지 이제 보통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50%를 지켜라. 이제 방어선이 뚫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50%를 지켜라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그거 50%는 뭐 언젠가는 50%도 내려가고 좀 더 내려가겠지만은 특히 정권 초기에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5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가 한 40% 되고 한 10%는 무응답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과반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세게 지르는 게 이게 또 계속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이 까먹어서 이게 리얼미터 기준으로 2주 만에 12%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면 뭐 등등등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왔는데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더 내려가면은요 이제 반반 싸움 됩니다.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돼서 좀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뭐 탄핵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집권 2달째 국정 지지율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로 탄생했을 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국민적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 정국이고 김건희 여사 구속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여하튼 중도 진영에서 크게 이탈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한 진단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잘해야 되는데 또 반대의 경우에 이런 해석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얼미터가 이게 굉장히 정치 고관여자들이 응합니다. 전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선명성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 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석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앞으로 있는 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더 본인들의 의견이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이 여론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이 59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가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좀 더 대답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응답자들이 많이 활성화됐다. 실제 보면은 내가 진보요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쪽에 좀 더 할 말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중에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이번 사면이 좀 있었어요. 특사가.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단 대표가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도 그렇고 김어준 씨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 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지방선거냐 국회의원 보궐선거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 지선이든 보궐선거든 출마해서 분명히 했거든요.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 복귀하겠죠. 선거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걸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 대통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꿈이라는 게.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원내 진입해 갖고 조국 혁신당을 훨씬 더 좀 강한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2028년 총선에서 2016년 안철수식 모델대로 호남 기반으로 의석수를 좀 많이 만들어 봐갖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과 1대1 싸움 한 후에 2030년에 자기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지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광역단체장 간다는 건 왜 좀 어렵다고 보면 광역단체장 지금 오세훈 시장 보십시오. 서울시장 4번 했는데 지금 중앙정치에서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가 특히 광역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당과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지 행정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역단체장은 전혀 머릿속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광역단체장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지금 한 3분의 1은 광역단체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명박하고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낮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행정이라는 경우 조국 대표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교수만 했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뭐가 있냐면은 중앙 무대에서 멀어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뭐 다 여러 가지 하여간 수를 열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닫아놓지 않고 왜냐하면 민주당하고의 여러 가지 협상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단체장에 조국이 나가는 서울시장에 나간다 아니면 부산시장에 나가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할지 여부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광역단체장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하나는 저는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면 그냥 정치적 상상력인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또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다른 정치적 거물이 나가갖고 완전 그 내년 지방자치제 단체장 선거를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차기 대권 선거와 연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또 대통령이 또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돼갈지 좀 그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